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장영근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탈원전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원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과 해일이 일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상당히 파괴돼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후쿠시마의 그 영역에 약 앞으로 50년 동안 아무도 생명체가 못 들어간다. 방사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일에서부터 많은 국가가 탈원전을 선언을 했어요. 야, 이게 원자력 발전은 만일에 이런 대지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방사능 유출이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탈원전을 신정부에서 지금 주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뭐냐면 다행히도 원전이 다른 화석 에너지와 달리 거의 이게 오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인류가 크나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자연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석탄이 굉장히 많이 고갈이 돼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 조금 나오죠. 뭐 그렇지만 이 화석연료라는 게 거의 없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석유나 이런 에너지들을 해외에서 들여오죠. 그래서 수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수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원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원전이 전체 에너지 수급의 약 27%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27%의 에너지를 어디서 보상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안 나오면은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전기값도 오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원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다. 뭐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라든가 또는 수력이라는 건 이제 낙차큰 물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력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이제 풍력. 여러분 풍력이라는 게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불면은 위에 이제 큰 브레이드가 돌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그러면 진짜 원전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신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그 포션을 20% 정도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원전을 상당히 대체하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잡고 있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풍력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수력을 써요. 또는 뭐 태양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쓰게 되면요.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원전도 우리 마을에 놓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도 다 놓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은. 왜냐하면 해상 풍력을 쓰기 위해서 해상에다가 바지선 같은 걸 놓고서 위에다가 이제 이 프로펠러 브레이드를 놓고 이제 전력을 생성해내는데 얘가 돌아갈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해상에다 그걸 놓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부들은 우리 바다에다 놓지 마라. 우리 못 먹고 산다.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전도 놓지 마라. 이러한 클린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넣지 마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을 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갖고 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들이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격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우주 태양광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택에 보면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전지 셀을 쫙 붙여놨어요.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태양이 비칠 때 태양 빛이 그 솔라셀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전지 셀에 들어가면은 걔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물을 끓여서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태양 에너지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라는 거는 지상에서는 뭐냐면 항상 햇볕이 비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밤에 햇빛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년에 반은 태양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밤이니까. 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날씨가 흐려. 요새처럼 계속 장마다 비 오고 그러면 태양 에너지 없잖아요. 구름이 다 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로 쓸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주 태양광 발전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이러한 집광 장치들을 우주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가면 우주의 정지 궤도로 가면은 거의 1년 365일 낮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식기간이라고 조금 있는데 봄 가을에 그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 동안 다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름이 껴도 그 태양 에너지를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파나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파라 그러는데 마이크로파나 또는 레이저 빔으로 보내주는데 제한이 그래도 덜하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우주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클린하고 가장 제한이 적은, 영향이 적은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로 바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스페이스 파워 플랜트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파워 플랜트라는 건 우주에 태양전지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달려있죠. 왜냐하면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얹어놓고서 거기서 태양 에너지를 직강을 해서 그거를 밑으로 보내서 전기 에너지로 환원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퍼펙트,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집 시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많죠. 그렇지만 얘가 결정적인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저걸 2040년 그리고 중국도 약 2040년에 여러분들 중국 아시죠? 저도 중국 몇 번 가봤지만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특히 경제가 뭐 갑자기 발전하니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에서 직접 우리가 받기 때문에 효율이 7배 이상이다. 강력한 태양광.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태양과 가까우니까 더 강력한 빛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에서는 태양열을 약 전체 시간의 29% 정도, 왜냐하면 낮, 밤 다 흐린 날 다 빼니까 29%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요. 우주에서는 거의 99%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얘가 실제 이런 태양 전지판이 보통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 올려가지고 정지 궤도라고 그러면 이제 한 36,000km 정도 올려서 거기서 태양열을 직광을 해야 되는데 태양빛을. 그런데 얘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인공위성 발사체 로켓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작은 걸 올라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발사를 몇 회 정도 해야 되느냐? 평균 100회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이 우주 발사체를 한 번 발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그럼 100번을 되면 도무지 10조 이상 드는 거죠. 그 비용이 엄청난 거죠. 초기 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걸 수명이 다 되면은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 디브리라 그래서 우주 쓰레기로 이제 남아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주 쓰레기들하고 이제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전력 송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파,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빛을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보내주고 그 마이크로파를 지상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환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있지만 무선 전력 송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요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전선 없이 그냥 그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선 전력 송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고도 36,000km에서 무선으로 저게 전력 송신을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2040년, 2050년은 돼야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할 거다.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은 막 연구 개발을 했는데 뭔가 기술이 부족해. 그럼 일단 덮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에서 20년 뒤에 다시 뚜껑을 열고 그 기술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옛날에 부족했던 기술들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비행기 제트 엔진을 달고 있어요. 비행기가. 그럼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데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언제든지 뭐냐면은 배기가스의 온도를 증가시켜야지 성능이 좋아져요.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이게 온도를 높여주면은 추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 로켓, 항공기 엔진의 뭐 브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녹아요. 그러니까 소재 기술이 발전을 하지 않으면 성능이 개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정도 이제 항공기 성능이 나오는 거는 소재 기술이 엄청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빔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빔 아시죠? 레이저 아세요? 뭐 우리가 보통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거 포인터라고 그러죠. 이것도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라는 게 참 요술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포인팅만 하는 레이저도 있고요. 여기에 파워를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렇게 피부 같은 거 이렇게 레이저 가지고 이게 치료를 해요. 피부를 이렇게 좀 안 좋은 피부를 이렇게 점도 빼잖아요. 레이저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파워를 증진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레이저 가지고 철판도 자를 수 있어요. 레이저 빔으로 쭉 가면서 철판을 도려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세게 한다. 더 세게 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다. 그게 레이저 웨폰입니다.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날아오는 미사일도 얘가 녹일 수 있어요. 그 강력한 레이저 파워 가지고. 그렇죠? 그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라는 게 파워의 유형에 따라서 파워가 작으면은 이렇게 평화적게 쓰고 뭐 심지어는 피부 미용에도 쓰고 하지만 굉장히 파워가 크게 되면은 엄청난 무기로 변장을 할 수 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전력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많은 전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십 개의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아까 태양 전지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광학 집중기라 해서 컨센트레이터라 그러는데 이렇게 통해서 여기서 받은 전력을 뭐 레이저 빔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지구로 보내주면 이 지구에서 지상에 렉티파이어라 해서 안테나가 있습니다. 얘가 받아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다시 환원을 해서 각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태양 에너지다. 그다음에 이제 달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륨3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달 탐사 달에 이 헬륨3가 약 최저 100만 톤에서 5억 톤 정도 있다. 근데 이 애가 뭐냐면은 달 자원의 가치는 다 합하면 한 1경 6천조 달러.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1000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헬륨3가 바로 핵융합 발전의 기본적인 연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구상에는 없어요, 헬륨3가. 근데 이제 달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 기업이 법적으로 달이나 소행성 등 지구 밖의 천체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는 이제 이런 거예요. 1969년에 미국이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은 누구 거예요? 미국 거 아니야. 미국 거 아니라고. 왜 미국 거 아니냐면 이런 행성이나 이런 모든 이런 태양계 이런 것들 다 자원들, 우주 자원들은 주인이 없어요.
대신 누구든 가서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각종 희귀 금속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걸 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소행성의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행성은 그 자체가 이미 태양계 만들어질 때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렇게 부수물로 나온 게 소행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희귀한 지하 자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지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질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캐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밖에 표피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표피에도 가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 옛날에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보면 서드베리 분지라는 게 있어요. 걔가 옛날에 소행성과 충돌해서 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분지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은 금속 자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소행성하고 충돌하면서 소행성에서 이쪽으로 전이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광물을 캐는 사람 같으면 야 소행성아 제발 지구를 한번 부딪혀다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쨌든 소행성에는 굉장히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 그래서 소행성 광물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캐는 거를 지금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푸시케라든가 이런 소행성들을 제가 뭐 무슨 감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커봐야 한 직경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km 정도 짧은 거는 뭐 수킬로짜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행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일반 대중도 우주로 여행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 얘기를 벌써 20년 전에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년 전에 한 30년 뒤에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달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1999년에 이제 20세기,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0년대 행성으로 여행 간다 이런 걸로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쓴 겁니다. 그때는 뭔가 될 줄 알았지만 역시 20년 후 지난 지금에 아직도 우주여행은 영원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 운송수단이 없다. 그 로켓이라는 운송수단은 신뢰성, 안정성 때문에 사람이 타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타지만 일반인들은 안 타죠. 여러분 같으면은 자, 이 로켓 공짜로 타세요. 대신 한 10번 쏘면 한 번은 떨어서 다 죽습니다. 폭발해서. 타시겠어요? 그럼 타겠어요? 그럼 안 가면 안 갔지. 못 타.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주여행의 한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우주여행이라는 건 뭐냐? 야, 그러지 말고 꼭 우주라는 게 뭐 저렇게 뭐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는 게만이 우주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의 정의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벗어나면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경계권은 뭐냐면은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기라는 건 200km에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이 대기권도 지구 근처에는 엄청난 대기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대기권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할 때 이왕이면 고도 한 500m에서 쫙 비행하면 좋잖아. 그 밑에 구경도 하기 좋고 뭐 좋지만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엔진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면 좋은 추력을 내려면은 점점 공기층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 유럽 가는 비행기들 타면 대부분 다 고도 10km에서 12km 정도에서 순항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만큼 공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벌써 올라가면은 이제 뭐 기 먹먹하고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임의적으로 가압을 하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도 100km 이상을 의미하고 대기가 없고 중력이 미세해서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무중력 경험해 보셨어요? 무중력 경험해 보실래요? 네? 간단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셔가지고 롯데월드에 가시면 롯데월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거기 가시면은 자이로 드롭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20m 쫙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20m에서 붕 떨어져요. 그때 느끼는 게 무중력입니다. 그때 느끼는 게 무중력이다. 그러면 무중력은 무중력 상태에서 그걸 자유낙하라고 그러는데, 자유낙하 공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자유낙하 공식. H = 2분의 1 중력 GT 스퀘어. 그러니까 20m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시간이 약 2.2초 걸리는 겁니다. 그럼 2.2초 동안인 순간적으로 무중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쉽게 경험하는 거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또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초기에 탈 때는요, 이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지멋대로였어요. 어떤 건요, 엄청 빨리 내려오면, 그런 거 보셨어요? 엄청 빨리 내려오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게 돼. 그게 무중력 초기 상태야. 예. 근데 요새는 워낙에 잘 만들어가지고 건물 70층에서도 내려와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쫙 내려오잖아.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주여행에, 이제 우주여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우주여행을 할 때, 옛날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주왕복선입니다. 우주왕복선 이제 터지는 사고를 제가 보는 건데요. 챌린저가 1986년에 1월 30일 날 발사하다가 양옆에 양옆에 하얀 게 고체 로켓 부스터인데, 얘가 이 세그먼트가 4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배기가스가 새어나가지고 터져서 우주인 7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재앙적인 사건이었어요. 1986년에 한 번 터졌고, 그리고 2003년에 이건 챌린저고요. 2003년에 콜롬비아가 이번엔 내려오다가 터졌어요. 다 죽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주 개발 역사상의 가장 비극적인 참사를 3가지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로 1호의 참사, 1967년에. 그리고 1986년에 챌린저 참사. 그 다음에 2003년에 콜롬비아 참사. 그래서 콜롬비아 2003년에 폭발한 뒤에는 과연 우주왕복선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2008년에 이소연 씨가 이제 우주정거장 갔다가 소유주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 유인우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인우선이 꼭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주, 그건 러시아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주왕복선입니다. 근데 우주왕복선과 소유주는 차원이 다른 우주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유주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올라갔다가 그냥 자유낙하에서 추락하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연이도 들어오면서 대기권 진입하면서 막 불나고 옆에 진동 건드고 막 그러냐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 착륙을 해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겨운 이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주왕복선은 뭐냐? 얘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왜냐면 얘가 내려오면서 비행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활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주왕복선을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그러면, 그죠? 그때 S3죠. 이거는 뭐 우리 조그만 소유주는 그냥 모닝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편안함, 안락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인 로켓은 지금도 평균 15회에서 20회 정도에서 발사하면 1회 정도는 사고를 경험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율 때문에 바로 우주여행 대중화를 막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주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20년 전에 이게 그래서 썼던 것처럼 만일에 우주 운송 수단이 로켓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여행을 한 건 뭐냐면은,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자기 소유주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줬어요. 초기에는 2천만 달러 받았어요. 200억 원 정도 받았고요. 마지막에는 3,500만 달러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우주왕복선을 2011년에 퇴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은 유인우주선이 없어요. 아직 개발 못했어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냈다 들여오는데 지금 현재 뭘 쓰냐 하면은 러시아의 소유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에다가 한 번 미국 우주인이 타는데 1인당 얼마를 내느냐? 7,500만 달러를 내는 거예요. 800억 원을 내고 타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죠. 안 있고 그때 그렇고. 근데 우주왕복선이
우주왕복선이 그렇게 팬시한 기술을 갖췄음에도 이 소유주처럼 이렇게 그 프리미엄 라켓이 이렇게 소유주한테 밀리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돈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유주 같은 경우는 몇 푼 안 들어가요. 한번 만들어서 오는데. 그런데 우주왕복선은 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은 수리 보수하고 새로운 로켓을 장착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같은 거예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4, 5천억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2번이나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135회의 우주왕복선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135회 중에 2번이 실패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약 1%가 넘는 그런 실패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기의 실패율은 얼마냐? 사람이 죽을 확률 실패율. 그러니까 그 실패율이 0,000014%밖에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기 사고율에 그 첨단 기술이 됐던 우주왕복선도 약 10만 배의 사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행기 탈 때 절대 죽지 않는다. 비행기 타서 죽으면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서 죽을 확률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여기 중리동에 이제 걸어다니면서 찾기를 걸어간 게 아니고 보도를 걷는데 보도에 택시나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날 치워서 죽일 확률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걱정해서 거리 안 걸어다니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항공기는 안전하다. 그래서 로켓이 이런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주여행을 못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우주여행이 상업화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로켓의 신뢰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여행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한 1억 정도의 우주여행 할래 그래도 1억 내고서 우주여행 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이 이제 그리고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로켓은 한 번 쓰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우주 택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주왕복선은 초기에 70년대 개발할 때 우주 택시를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왕복선 개발할 때 원래 비용을 얼마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4천억에서 5천억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왕복선이 퇴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비용 문제, 안전성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유일한 우주운송수단이 로켓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이제 우주여행의 대중화의 제한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기 영상은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스페이스십 2라는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선이 있고요. 모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실제로 우주를 도달하는 비행선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서 이제 고도 1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도 100km를 우리가 이제 준 우주궤도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잠깐 동안 이제 거기서 한 5분 정도 뭘 볼 수 있냐면은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이제 무중력의 진면목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약 비용은 약 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예약을 해뒀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얘도 2014년부터 계속 했는데 2014년에 마지막 상용하기 전에 시험하다가 또 죽었어요. 조종사 2명 중에 1명이.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상용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은 이제 그러한 올라갔다가 이제 리턴하는 되돌아오는 이제 착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스페이스십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모선을 트고서 또 올라가서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 가진 우주 비행선이 쭉 올라가서 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고도 140km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유낙하를 통해서 글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다시 착륙해. 왜냐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돈이 안 들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블루 오리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을 통해서 우주 여행 비용을 이제 상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올라갔다가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저렇게 내려와서 저 안에는 우주인이 여행객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거는 그 뉴스 에포트라고 그러는데 아까 블루 오리진사의 그 이제 내부 이제 모습을 굉장히 팬시하죠. 내부는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여행 궤도를 이렇게 발사해서 로켓 분리하고 캡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타고 있죠. 그래서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착륙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스페이스X라고 요거는 지금도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 함으로 우선 드래곤을 지난 6월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민간업체 첫 우선 재활용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체 비용을 한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거 누가 사장인지 아세요? 앨런 머스크가 사장이야. 일론 머스크가. 이 친구가 별거 다 하잖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 주인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별짓 다 하고 있죠, 지금. 얘가 지금 화성 탐사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많이 벌어서 젊은 친구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드래곤 VT라고 해서 이 이제 유인 우주를 통해서 이제 달 탐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블루 오리진사하고 드래곤 스페이스X사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코라는 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km까지 우주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활주로로 착륙하는 그 비행선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주공항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얘는 로켓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륙을 해가지고 저게 로켓 엔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서 우주에서 한 5분 정도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토탈 30분 정도면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게 벌써 연구 개발한 지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게 그 서브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준궤도 100km 정도 올라가는 우주여행이 상당히 오랜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가 뭐야? 저층에서 고층으로 사람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예를 들면은 고도 36,000km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은 결국은 이제 지구에 이렇게 보면은 지구에 케이블을 만들어서 다른 한쪽엔 평형틀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흔들려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실제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5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이 굉장히 현재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기술을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강성이 강하고 비용도 낮춘 그런 케이블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스 테크놀로지라는 데서는 이런 우주 엘리베이터 특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 20km 높이에 저렇게 끝에 저렇게 이제 모형물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다. 이건 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로 간다 제가 이런 글 쓴 게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신문에 기고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재밌게 제가 글을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쓴 글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들으신 겁니다. 그냥 굉장히 편하시죠? 눈으로 그 노동을 안 하고 그냥 귀로만 가만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습득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미래 우주선,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 스카이제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자, 우주여행의 보편화는 이제 언제나 가능할 거냐?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성, 그다음에 신뢰성, 이거는 기술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다운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높으면 아무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안전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가는데 비행기 한 번 타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갈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지금 미국 한 번 가는데 200만 원이면 가니까 너도 나도 여행을 하는 거지. 결국은 항공기는 안전성, 비용, 신뢰성 다 확보가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주운송수단인 로켓은 이러한 담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주여행이 아직도 안 되고 실용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주여행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임신 8개월 이상이 아니면 돼요. 사실은 조금 삐실삐실해도 비행기 타는 건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를 여행한다. 이건 대단한 신체 검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건강이 안 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우주여행은. 왜냐?
우주에 가면은 지상과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스페이스 엘리베이터가 타고 쫙 뭐 고도 36,000km 올라간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 한 1,000km부터 한 2만 km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사선 벨트라는 게, 반 앨런 벨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통과하면 여러분 뭐 얼마 안 있다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방사선이 심하다, 우주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 우주 식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주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은 인류가 어떤 환경 오염이든 기아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결국은 뭐냐면 기근에 의해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그리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쿠퍼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그 영화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쿠퍼 스테이션이라는 이제 그게 우주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주해서 인류를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주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은 결국 지구 문명이 우주로 넘어가서 우주 문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원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 그다음에 기근에 의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현상도 굉장히 큰 현안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상처럼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구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문제, 인구 과잉 문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구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주 문명을 이제 개척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이냐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우주 식민지의 그냥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 식민지를 그냥 기존에 있는 행성, 달이나 또는 뭐 소행성 또는 화성 이런 데다 세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우주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형태의 우주 식민지 국가를 창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주 식민지 건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소행성 인근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이게 수성 금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요. 뭐 화성 또는 달 또는 지구와 달의 그 양쪽의 인력이 평행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라그랑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하고 크기를 비교하면은 지구가 훨씬 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 근처에 그런 평행 안정점이 존재한다. 그걸 라그랑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는 이 우주에 그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쿠퍼 스테이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지구상에서 찍어가지고 뭐 야구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또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압을 유지하고 공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중력 기반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피를 돌려주는 이런 심장의 역할도 중력 완지, 일지라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 가면은 그게 원활히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만드는 거죠. 중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회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 중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중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공 중력을 조성하고 뭐 인간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식민지 위치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두 개의 인력이 상세해서 그 중심점, 안정적인 지점에다 이제 위치하는 거를 가장 가능성 있는 우주 식민지의 위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쿠퍼 스테이션 여기죠. 이게 야구하죠. 이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주 식민지에서 건설한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평원과 이렇게 뭐 언덕 이런 것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쿠퍼 스테이션의 저기 보시면 저 바깥에 태양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 우주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든 이렇게 둘러싸여서 태양빛도 받고 그래서 뭐 식물 동식물 광합성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인류가 또는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많이 고안하는 것이 이제 실린더 형태다. 실린더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탱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대한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통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한다. 그래서 인공 중력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유리창 같은 것을 또는 반사경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태양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형으로 저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 같은 구체형으로 회전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우주 식민지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 식민지라는 거는 결국 우주 여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야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쿠퍼가 인터스텔라에서는 뭐냐면 이런 외계의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외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외계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도너트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계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우주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식민지 건설까지는 거의 뭐 앞으로도 이제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화성 유인 우주 탐사를 오바마 정부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40년 경우에는 이제 하겠다는 거. 이 영화는 이 화면은 뭐냐면 스콧 켈리라는 그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국제정거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상에 나오면서 이러한 우주 환경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 어떤 건강이나 이런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구 환경, 또는 다른 한 사람, 이 두 쌍둥이죠. 이 쌍둥이가 그 한 사람은 이렇게 국제정거장에서 1년 우주 체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주 식민지, 곧 우주 식민지라는 건 그냥 우리가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거는 인류가 거기 가서 그냥 살면서 죽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생체에 미치는 우주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리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스가르디아라고 그 러시아의 그 항공우주 옛날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제 우주국가 아스가르디아를 이제 건국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0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20만 명을 국민으로 선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에는 여기 외벽은 유리로 있고 내부는 운하 녹지.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팔콘 발사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도시를 건설하겠다. 화성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우주 식민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그다음에 행성 간 우주선이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지구와 화성 사이를 마치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것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50년에서 100년 안에 화성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인류를 보내서 거기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우주여행의 대중화가 성공한 이후에 실현 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염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제 지구를 뭐 여러 가지 온난화라든가 지구 환경을 많이 우리가 손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앞으로는 인류가 그런 걸 복원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지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그 방사능 누출처럼 이런 발전소 또는 이런 핵폭탄이 실수로 어디서든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우주 식민지를 건설을 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주 여행은 뭐 이렇게 단기로 머무는 거지만 우주 식민지는 장기로 거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돌아오지 않고 이제 거기서 수명을 다해야 되는 인류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다섯 번째 주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구와 충돌하는 소행성을 막아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주위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 존재한다. 이 소행성들은 옛날 태양계 만들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조그만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에 대한 뭐 아까 자원 얘기와 지난번에 에너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소행성이 자꾸 지금 지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행성들을 어떻게 막고 처리할 건가? 이게 지금 미 항공우주국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화도 많이 나왔죠.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디프 임팩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소행성이 실제 이제 지구와 충돌하면은 아주 재앙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의 퉁구스카르에서 1908년에 직경 불과 50m급의 소행성이 낙하해서 충돌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2,000km 내에 산림이 초토화됐다. 아리조나의 미국에 가면은 직경 30m의 소행성이 추락해가지고 약 1km 직경의 크레이터 분화구처럼 저렇게 생성이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근처에 살고 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뭐 핵폭탄 못지않은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소행성과의 충돌이 되면.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유성우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진주 유성우 얘기를 했죠. 2014년에 이제 그래서 운석이 발견됐다라는 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리드 이벤트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20년간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들 이게 이럴 때 충돌한 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제 크면은 뭐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충돌했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소행성 말고도 이게 다 이제 지구 접근 전체라고 그러는데요. 해성 여러분들 회성 봤죠? 이렇게 뭐 이렇게 꼬리처럼 쫙 이렇게 지상으로 이게 대부분 뭐냐면 이러한 해성들도 결국은 이런 덩어리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지구 공기 마찰을 열 때문에 이제 이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꼬리처럼 하얗게 이제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게 바로 저 그 해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 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지구 접근 전체가 소행성, 해성, 운석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영상이 뭐냐면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파란색으로 이거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뭐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너무나 많으니까 그 궤적들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천체도 이제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6,500만 전에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충돌을 했다. 그래서 공룡이 이제 운석에 의해서 이제 멸종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뭐 이 당시에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지구의 환경이나 그간의 뭐 흔적들을 보고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운석이 충돌을 해서 결국 공룡이 이제 멸종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구와 충돌하는 소행성을 막는 방법 중에 아예 핵폭탄을 터뜨려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영화 아마겟돈에서 바로 이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핵폭탄을 사용해서 행성을 쪼개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 핵폭탄으로 폭발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핵폭탄을 인근에 터뜨려서 아예 궤도를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바꿔서 지구와 먼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또 다른 그 소행성을 막는 방법이다. 아니면 이제 소행성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물을 저렇게 던져서 이제 막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소행성에는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은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그물망을 쳐가지고 저렇게 아예 소행성을 이제 포획하는 방법을 이제 그린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그 에너지, 뭐 레이저 에너지 같은 거로 이제 소행성을 아예 녹이는 겁니다. 레이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의 소형 추진체 로켓을 다뤄서 그 로켓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을 소행성에 어떻게 부착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어떤 로켓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소행성을 뭐 탐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딥 임팩트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소행성 가면은 실제로 사람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걸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소행성 같은 데 보면은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먼지하고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말뚝을 박아서 우리가 우주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많은 그 우주 사이언스 픽션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앞뒤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간에 혁신적인 과학 기술로 이런 재앙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계속 개발 중이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 중이지만은 이거를 실험실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한 그 개념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실질적인 소행성 환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움은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우주 생명체 및 또 다른 지구별을 찾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우주 생명체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화성을 굉장히 많이 뒤졌고요. 그래서 실제 뭐 우주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계인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럼 외계인이 없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명체는 있지 않겠냐. 생명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인 물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걸 또 계속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우주 생명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세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문명이 발전한 외계인이 산다 그러면은 뭔가 신호를 보낼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 세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전파를 사용할 거고, 그러면 그 전파를 수신해서 분석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계 생명체가 보내주는, 의도적으로 보내주는 신호를 찾는 것이 이제 세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여러 가지 신호를 뭐 받긴 받는데 실제 이게 외계 생명체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확인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화성에서 우주 생명체를 찾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이 어려우니까 외계인이 진짜, 이건 은하계입니다. 태양계가 아니고 은하계에서 외계인이 산다 그러면 그 신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 보면 호주 아프리카에 이렇게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안테나가 이렇게 전부 어레이로 다 합치면 엄청난 안테나. 얘가 이제 이런 생명체를 이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그 인류가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엑소마스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2020년에 발사된, 그러니까 화성에 진짜 과거 또는 현재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면은 생명체가 죽을 때 부패하면은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설물들이 있으면은 거기 배설물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2의 지구 탐사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태양계 앞에는 너무 뜨겁고 태양계 밖은 이제 너무 춥고요. 해비터블 존이라는 게 지구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위치, 그걸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을 우리가 이제 찾는데, 이런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암석 행성이라든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된다든가 대기압과 대기를 이제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은하계에서 예를 들면 주요 후보 행성 크기 및 발견 시기 해가지고 뭐 가끔 나와요. 이런 뉴스가요. 어디 은하계에 뭐 몇 번째 별이 예를 들면은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어떤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계속 찾아내는 게 바로 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이저호가 사실은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벗어나서 저 태양계를 보면서 저기 점으로 동그랗게 있는 데가 저기 지구입니다. 지구를 저렇게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지구뿐이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넓은 은하계에 크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은하계에 진짜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인류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우주 개척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소행성 충돌을 막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주 생명체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화성 탐사도 많이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우주인이 보내오는, 그것도 아주 멀리서 보내오는 그 신호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세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가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미래에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미래 개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만 이러한 미래 우주 개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능한 거냐, 예를 들면 뭐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언제쯤 보낼 수 있느냐, 또 우주 식민지를 언제쯤 실질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그리고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또는 우리가 이런 우주 개척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류는 지구의 문명을 우주의 문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래의 우주 개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